네, 다음 이슈는 친박 혁신위에서 5035의 잦은 탈당을 권고하자 이 결정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야기입니다. 부글부글 끓은 거는 호로록 마시면 되겠네요. 입천장 되지 않게 마셔주시고요. 커피인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5035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친박 정치인들이 23일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에게 잦은 탈당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잦은 탈당이라는 게 권고를 하잖아요. 10일 안에 탈당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건 최대한 박근혜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10일 안에 탈당을 안 하면 자동으로 탈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박근혜 본인은 어떠한 옵션이 없는 거네요? 예, 자기가 스스로 탈당하거나 탈당을 당하거나 10일의 시간, 여유 시간이 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제명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친박 의원들 중에서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표를 하는 게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혁신위에서는 503호와 더불어서 아주 핵심 친박이었죠.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에게도 출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쪽에서 아마 항의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친박 핵심들은 쳐내는 모양새를 가지고 가기는 하네요. 그 정도가 돼야지 최소한 바른정당하고의 어떤 손잡는 김무성하고 유승민 둘만 뽀뽀하는 게 너무 샘났나 봐요. 그래서 뭔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약간 엿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이렇게 쪼개진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전에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박근혜 출당이고 그 다음이 친박을 제거하는 건데 그 친박의 상징이잖아요. 네.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불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더불어서 혁신위에서 이런 발언들도 나왔어요. 진박 간별사 등을 자초하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만 출당 같은 형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친박 의원으로서 정말 무궁화려한 걸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번 그 출당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보면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친박, 우리 내부, 자유한국당 내부의 적폐 세력은 제거했다. 그러니 바른정당 우리 식구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라는 이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자유당 안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감정은 알고 있어요. 출당에 관한 것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면 박근혜가 탈당 권유에 찬성 의견이 더 많겠지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박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탈당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 뭔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5035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걸 혁신위가 발표하는 거 성급하다고 했던 그 인터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문득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법원이 선고하는 그 형량이 5년이면은 탈당 안 해도 되고 10년이면 탈당하고 이런 건가 싶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이제 유죄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항변인데 이미 그 정치적으로는 유죄 확정이 돼서 탄핵됐잖아요. 아니, 법적으로도 네. 이재용이 지금 유죄 확정된 마당에 박근혜가 유죄가 아닐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형량이 문제인 거지.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거기에서 무슨 또 결정권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무슨 짓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유당에서는 박근혜가 1심 판결이 나오는 시기를 전후해서 아마 출당 조치를 취할 것 같고요. 서청원하고 최경환 의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같이 그때 출당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이 자유당에 있는 그 나머지 떨거지 친박들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좀 대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 가만히 있어야죠. 지금 다 끈도 다 떨어졌는데. 자, 이 상황에서 슬픈 50대 다시 돌아간다면 4월 15일로 님의 트윗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한당 혁신위의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탈당 압박 쇼를 보며 이승환 옹의 야 이놈들아 블랙리스트에 나 좀 넣어라
라는 절규가 떠오른다. 자한당 친박 중에 나도 좀 퇴출 친박에 넣어줘 라고 절규할 소리칠 XX들 없다에 50원 건다 하고 하면서 이승환의 발언을 짤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평생 꼭 투표하겠습니다. 평생 한나라당 찍지 않겠습니다. 평생 조중동 보지 않겠습니다. 평생 검찰이 한 짓 지켜보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뭐 이런 짤을 만들어서 같이 올렸네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503과 같이 확신에 차서 소신에 차서 정치 행위들을 했었다고 하면 대들어야죠. 대들어야 정상이고 대들지 않는다면 소신 개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충실히 움직였다는 그 반증밖에 안 되는 거죠. 누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흔들었던 그 정도의 정신으로는 대들 수가 없습니다. 누나가 지금 깜빵 가서 끈이 떨어졌는데 어디 누나예요 누나는 누구세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소신도 네. 없고 철학도 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에 취해서 그쪽만 바라보고 일편단심 돈아 그리고 움직였던 인간들이라 아마 그게 대들 용기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당은 해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탄핵된 대통령을 낳은 정당이 어떻게 그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뭐 부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라는 게 올라왔어요. 청원으로.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청원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또 제가 한번 참여할 만한 청원이 나왔네요. 네. 저도 한번 가야겠어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에 들어가시면 청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원에 들어가서 보면 기한은 87일 남았고요. 청원 마감이 12월 10일까지입니다. 시작은 9월 11일 날 했고요. 청원인은 네이버 뭐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14,269명이 청원을 같이 동참을 했고요. 이 청원에 글을 올려주신 분 장난 아니신데요. 이분이 그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C, 컨트롤-V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심판 신청해도 될 만한 그 논지의 글들이에요. 굉장히 법률에 대해서도 해박하신 분이고 논지가 좋습니다. 많이 청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청원을 해서 일정 숫자가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 공식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을 한 건도 있어요. 한 건. 청원을 많이 해주시면 해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이 당의 당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 준표 말하는 네. 거예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깡패 행패, 조폭 정권, 분풀이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랬냐?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속회의에서 했어요. 입에 담기 힘든 말은 없죠. 모든 말은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러우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네. 자기 스스로를 보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정권이라는 어떤 정부라는 표현만 빼면 뭐 깡패, 조폭, 뭐 행패, 뭐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그 행동들한테 딱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진짜 한 말이지 이 누구한테 들을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세관원들이 깡패를 끼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다. 그걸 연상시킨다. 라면서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건데 자기들이 정권 잡자마자 노조 애들을 전위대로 내세워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 범죄와의 전쟁 그거 살아있네. 네. 이거 유행시켰던 그 영화 말하는 거죠. 하정우가 그 중국 요리 먹으면서 소주로 입가심하고 있는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협소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명지대 교수가 KBS 이사인데 이 사람이 KBS 노조가 대학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 사회이사 사퇴 안 하면 창피와 모욕을 주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하는 얘기를 보고 같은 걸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 자기 네. 입장을 대립시키면 이런 홍준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홍준표의 여기까지의 발언은요. 큰 틀에서 맞고 작은 틀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맞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의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거다. 이거는 맞아요. 국민들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번 정권을 창출해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적폐와의 전쟁을 시작을 한 거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노조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가지고 공영방송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이 적폐거든요. 그동안 KBS, MBC의 적폐 사항들을 걷어내고자 싸우고 있는 건데 적폐 당사자인 얘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갖고 그렇게 흠집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부가 지금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큰 틀에서 맞는데 좁은 데로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 도둑놈이 저 새끼 도둑놈이야라고 하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저는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하던 야당 의원들이 하는 그 질문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영화 이야기 했었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잘 보면 세관에서 물건 빼돌리고 그 뇌물 받다가 걸려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퇴직하고 나서 깡패하고 결탁해서 이렇게 더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건데 거기에 큰 맥락은 뭐냐면 그 모든 범죄의 가장 머리에는 뿌리에는 국정원이 있어요. 그 세관원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엔 안기부라고 했잖아요. 그 안기부의 정보를 바탕으로 슬롯머신 사업을 통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면서 조직을 확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영화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 액션씬, 그 배우들의 어떤 모습만 보면 그 부패한 공무원이 깡패와 결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지만 그 모든 범죄의 뿌리에는 국가기관 안기부가 있었는데 홍준표는 그거는 아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영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거나 네. 아니면 아닌 척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노조나 방송을 장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그만큼 홍준표 같은 사람이 더 전문가예요. 그래서 방송을 장악하고 어떤 조직을 친위대로 내세우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난 모습을 자기가 아는 형태로 해석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민주진영에서는 그런 방법론 자체를 잘 모르잖아요. 누군가를 매수해가지고 꼭두가시로 내세우고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하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황이 법대로 원칙대로 되도록 가장 각 구성원들의 권리만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건데 상대방에서는 그게 어떤 장악 형태로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야당의 이 행태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박근혜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제가 오늘 한 생각은 이 70년 전에 나왔던 책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그 이중사고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언뜻 그게 생각이 나서 다시 찾아봤거든요. 네. 저도 다시 읽어보고 싶은 책이 됐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언어를 통해 국민의 사고를 지배한다. 역사는 구성원이 기억하는 대로일 뿐 객관적인 역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정부의 편의대로 역사는 다시 쓰면 그만이다. 이런 발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책에서 발췌한 짧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게 홍준표나 안철수나 이명박 박근혜를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너무 잘 맞으실 거예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것. 진실을 훤히 알면서도 교묘하게 꾸민 거짓말을 하는 것. 철회된 두 가지 견해를 동시에 지지하고 서로 모순되는 줄 알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믿는 것. 논리를 사용하여 논리에 맞서는 것. 도덕을 주장하면서 도덕을 거부하는 것. 민주주의가 아닌 줄 뻔히 알면서 당이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믿는 것. 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든 잊어버리고 필요한 순간에만 기억에 떠올렸다가 다시 곧바로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에다가 똑같은 과정을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극히 미묘하다. 의식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빠지고 자신이 방금 행한 최면 행위에 대해서까지 의식하지 못하는 격이다. 약간 이게 조지 오웰이 쓴 책이 나와요? 네.
1984에 나와요. 오. 이 이중사고라고 하는 예, 거예요. 이게. 이중사고 저도 1984 그거를 보면서 MB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예. 왜냐면 이런 거죠. 4대강 사업 있잖아요. MB가 후보 시절에 대운하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대운하로 해서 너무 역풍이 크게 부니까 이름을 바꿔서 내용은 똑같은데 4대강 사업으로 바꿔서 추진했단 말이죠. 사람들의 인식에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보통 프레이밍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했었죠, MB가.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떤 좋은 명분을 갖다 붙여서 이 우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열어주는 일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중사고가 좀 말이 어렵긴 한데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죠. 그쵸, 이중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수집된 정보가 이제 갖는 시간이라던가 배포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많이 걸려서 파급 효과가 느리고 적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인터넷, SNS 이런 걸로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왜곡된 역사와 가짜뉴스 이거 우리 저번 대선 때 엄청 많이 봤잖아요. 예. 이게 지금 완전 피부로 다가오는 거죠. 뭐 문재인을 이렇게 깡패니 무슨 조폭이니 이렇게 말하는 홍준표가 지금 딱 이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검색 엔진이 이렇게 개발되고 특히 한국처럼 검색 기능이 굉장히 약한 나라, 약한 환경. 네.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형식만 검색이라는 형식을 빌렸지 검색되는 내용 자체는 검색과 아무 상관이 없는 조작된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은 게 유통되는 이런 환경에서 잘못된 정보를 스스로 검증하지 않고 무조건 믿는 그래서 일베 같은 환경에서 일베 스스로의 논리가 계속 개발되고 점점 더 깊어지고 강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운 맞아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이중사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놓은 트위터리안이 있네요. 더블싱크 이중사고에서요. 한 번에 두 가지 신념을 믿으며 동시에 두 가지를 사실이라고 믿는 것. 거짓인 것을 알면서 고의로 그 거짓말을 믿는 것. 이게 이중사고라고 하는 거랬네요. 그걸 고의로 할 수 있으면은 저는 천재인 것 같고요. 이명박 박근혜류의 어떤 그 정권에 붙어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런 이중사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한테 필요한 거, 그 순간에 가장 유리하고 그 손쉬운 걸 선택하다 보면 장기적인 맥락에서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은 이중사고는 드러나지 않거든요. 단편적으로는 항상 그때 그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잘 모를 거라고 봐요. 모르기도 하고 모르는 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국민을 속일 요량으로 그렇게 일부러 발언을 하는 것. 그게 제가 오늘 본 뉴스 중에서 안철수가 박성진을 까는 것 중에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본인이 지금 박성진을 뭐 맹비난할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비난을 합니다. 지구나이 6천여인이라고 하는 분, 5월 광주를 광주 사태라고 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극우 인사를 토론회에 초청하는 과정에 개입된 분, 유신을 찬양하고는 잘 몰랐다고 하는 분, 이런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올리는 것은 국력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맹비난을 했어요. 안철수가요? 네. 설마 근데 이중사고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3년 8월 15일에 안철수가 이런 트윗을 합니다. 광복 68년, 건국 65주년입니다. 그리고 안철수의 가장 큰 그 이슈거리가 또 하나 있었죠. 그 5.18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인데 새정치민주연합 당 강령에서 5.18과 4.19를 빼자고 했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또 지는 그렇게 한 적 없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때 네. 김한길과 이 안철수류 이쪽 그 류들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려고 4.19, 5.18을 빼자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거 똑같네 얘네들하고. 그리고 올해 그 대선 1차 토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위안부 피해는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다 단순하게 보면 거짓말이고 그냥 국민을 우습게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고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치밀하지 못한 이중사고라던가 아니면 정신세계가 그런 거죠. 아니 이런 거는 단순한 검색으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어디 앞에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합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이중사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실상 그렇게 스마트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저는
국민들을 고의로 속이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가 너무 명확했던 거죠. 이명박은 돈, 네. 무조건 돈, 돈이 되냐 안 되냐가 자기 세계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었고, 박근혜는 무녀로서 아버지를 기를 수 있는가, 아버지의 기억을 존중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최순실하고 결탁해서 자기가 지키거나 추구하려고 했던 바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네.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거짓말을 한다는 행위를 판단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라고 알고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일 뿐인 거죠. 어쩌면 이중사고보다 더 네. 단순하게 그게 거짓말이냐 진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만, 도움이 되는 것만 고르다 보면 어떤 거는 진실일 수 있고 어떤 거는 거짓일 수 있는데, 자기 편의에 따라서. 예, 상대방, 그러니까 그 이명박이나 박근혜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너무 똑똑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이 이중사고까지 할 만한 그릇도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중사고를 전략적으로 구사하는 그런 치밀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펼쳐지는 걸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이중사고가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라도 되는 야당 국회의원을 좀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준표가 한 발언을 전체적인 맥락을 트위터에 한 정도김 님이 반박을 해준 게 있는데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홍준표가 한 발언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 한 것처럼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국정조사 관련해서도 뭐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조폭 정권 같다. 검찰도 뭐 초도 인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 당 의원들의 사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도 코드 인사해서 뭐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도 진행하고 있다.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쭉 조폭 정권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도김 님이 이렇게 항의를 하셨네요. 홍준표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깡패와 조폭이 국가의 안보와 경제 파탄, 검찰과 군장성들을 편갈라 길들이고 공안요원과 군병력 축소로 안보를 적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원전백지와 의료비 부담, 어린이 수당 등 경제마비를 깡패와 조폭이 가능할까?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깡패와 조폭들이 불가능한 일들이죠. 어디 그 정부에다 대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정부는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잘 다스리라고 홍준표의 말 맞다나 국민들이 뽑아놓은 정부를 조폭과 깡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언어도 아니고요. 이거는 아무리 자기네 그 이익이 앞에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들을 쓰면 안 돼요, 정치인들이. 그 약간 옆길로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깡패 의원이 그 이승만 정권 시절에 이승만 정권 막바지에 정치가 타락했던 극단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절에 정치 깡패를 동원하기 시작했었잖아요. 정치 깡패의 초기 모델이 동네에 못 사는 그때들 그 동냥아치라고 불렀잖아요. 이렇게 동냥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긁어 모아다가 유 회장이 가서 깡통을 들고 깡통을 두드리게 했대요. 아, 말을 못하게. 그래서 그 깡통을 든 패거리라고 해서 그때 처음 신문에서 그런 말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다양하게 네. 괴롭혔네. 깡패를 든 패거리, 그러니까 깡통을 든 패거리들이 또 등장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양아치라고 하셨는데 동양 더하기 양아치인데 아. 동양은 국어라는 사람들이고 예. 양아치는 넉마주의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분리돼요, 그렇게. 예, 양아치라는 말은 우리가 고유한 말이 뭐냐면 옛날에 넉마주의 있었잖아요. 그 넉마주의들 그 뒤에다가 예. 뭐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활용 가능한 쓰레기 줍고. 그렇죠. 재활용 가능한 예, 쓰레기들을 담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을 보고 양아치라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아. 고유 명사였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변질된 거죠. 요즘은 양아치가 정말 나쁜 사람으로 변질됐는데. 예. 깡패도 원래 그런 뜻이었거든요. 깡통을 패는 사람들. 깡통을 든 패거리들. 깡통을 든 패거리들. 깡통을 패. 그게 깡패였어요. 근데 그 깡패, 정치 깡패 중에 제일 오야붕 중에 하나가 김두한이었죠. 네, 그 자손이. 저쪽에 있는데, 예. 김두한 사진이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김두한 사진이 아니래요. 그게 조작된 사진이래요. 너무 잘 나온 사진이었고, 김두한의 사진을 찍어놓은 게 공개가 됐는데, 와, 그거 보니까 딱 떠오르는 단어. 우리 어렸을 때 쓰던 말인데, 미륵돼지.
미륵돼지요? 미륵돼지라고 우리 불렀었거든요. 뭔가- 너무너무 뚱뚱해가지고. 뭔가 좀 부처님 느낌이 나는데요. 아, 미륵보살? 예.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형태였었냐면 우리 살찐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미련해서 정말 돼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어렸을 때 시골에서 미륵돼지라고 그랬는데. 돼지가 인간하고 유전자 차이가 2%도 안 나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니, 그렇게 따지지 IQ도 말고. 따지지 말고. 돼지 비합니다, 이거는. 돼지는 비해야 돼.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사진을 보니까 와 정말 이상해요. 그 김두한이 너무 과하게 포장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예, 김두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의협심이 있고 뭐 국회에다 똥바가지 퍼부으면서 니들이 뭐 정치인이냐 막 이런 거 이게 다 미화된 거지 정치 깡패의 전형이었다는 거죠. 예, 뒤에서 그 분명해요. 몽둥이 찜질하고 칼 들고 다니고 뭐. 예. 예. 그런 깡패나 양아치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빗대서 이야기를 했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국민청원에 들어가시면 자유한국당 위원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라는 청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꼭 들어가셔서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이 국정원 예산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정원의 자체 감사에 이것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고양이한테 생선 갖다 주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여기에 관한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개선책이 네, 있을 수 우선은 있을까요? 국정원개혁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 국정원장의 댓글 관여,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수사 의뢰를 건의한 것도 국정원개혁위원회입니다만은 아까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국정원의 특수성, 정보기관의 특수성도 감안하고 외국의 사례에도 비춰보면서 그러나 최대한 공개될 수 있고 감시될 수 있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포함해서 국정원 개혁 과제에 넣어서 보고 싶습니다. 국정원에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탁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말은 부탁이지만 제가 그냥 무슨 지시라든가 훈시라든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국정원이 뭐 지시한다고 해서 고쳐질 그런 조직도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그래서 이 쉽게 국정원 보진 예산 않는데요.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총리도 너무 쉽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정원이. 네. 방송 장악 문건이 나왔어요.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잘못됐죠? 네, 법과 원칙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되죠? 무슨 아마 박근혜가 이런 거 했으면 지금 당장 탄핵한다고 했을 거예요. 지금 여당들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방송 장악해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이거 네. 옳지 않다고 보는데 총리 의견은 어떠세요? 예, 그 전문위원실 실무자의 탄핵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도 그렇게 하시면 안 생각하고 돼요. 있고요. 정부 여당은 말로만 협치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정말 국민과 또 여당과 행동으로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야당 지도자들께서도 대통령이 식사하자 그러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여야정 협의체 좀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매섭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보고를 받으셨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1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공개한 적폐청산 TF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오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바로 그러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네. 조금만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시죠. 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제가 전직 국정원장 성함을 잘못 말씀을 했어요. 원세훈 국정원장님인데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님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훈 시장님은 오해를 받으셔서 아마 더 큰 복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자유당에 있는 그 나머지 떨거지 친박들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요? 좀 대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요? 가만히 있어야죠. 지금 다 끈도 다 떨어졌는데. 자, 이 상황에서 슬픈 50대 다시 돌아간다면 4월 15일로 님의 트윗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한당 혁신위의 박근혜, 서청원, 최경환 탈당 압박 쇼를 보며 이승환 옹의 야 이놈들아 블랙리스트에 나 좀 넣어라 라는 절규가 떠오른다. 자한당 친박 중에 나도 좀 퇴출 친박에 넣어줘 라고 절규할 소리칠 XX들 없다에 50원 건다 하고 하면서 이승환의 발언을 짤로 만들어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평생 꼭 투표하겠습니다. 평생 한나라당 찍지 않겠습니다. 평생 조중동 보지 않겠습니다. 평생 검찰이 한 짓 지켜보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뭐 이런 짤을 만들어서 같이 올렸네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그렇게 503과 같이 확신에 차서 소신에 차서 정치 행위들을 했었다고 하면 대들어야죠. 대들어야 정상이고 대들지 않는다면 소신 개뿔 그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충실히 움직였다는 그 반증밖에 안 되는 거죠. 누나 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흔들었던 그 정도의 정신으로는 대들 수가 없습니다. 누나가 지금 깜방 가서 끈이 떨어졌는데 어디 누나예요 누나는 누구세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에 취해서 그쪽만 바라보고 일편단심 돈아 그리고 움직였던 인간들이라 아마 그게 대들 용기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정당은 해산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탄핵된 대통령을 낳은 정당이 어떻게 그 다음 정권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뭐 부결을 시킨다거나 이런 식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참다 못해서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에 자유한국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요구합니다 라는 게 올라왔어요. 청원으로. 여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면서 이 청원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간만에 또 제가 한번 참여할 만한 청원이 나왔네요. 네. 저도 한번 가야겠어요.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의 국민청원에 들어가시면 청원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청원에 들어가서 보면 기한은 87... 되어야 합니다. 그 더불어서 혁신위에서 이런 발언들도 나왔어요. 진박 간별사 등을 자처하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묻지만 출당 같은 형태는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생각해봐요. 친박 의원으로서 정말 무궁화려한 걸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번 그 출당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보면 그냥 상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거죠. 우리 내부 자유한국당 내부의 적폐 세력은 제거했다. 그러니 바른정당 우리 식구들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라는 이 신호를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도 자유당 안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감정은 알고 있어요. 출당에 관한 것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결정이면 박근혜가 탈당 권유에 찬성 의견이 더 많겠지만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박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탈당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거다. 뭔가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 5035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걸 혁신위가 발표하는 거 성급하다고 했던 그 인터뷰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문득 궁금한 게 그거예요. 만약에 법원이 선고하는 그 형량이 5년이면은 탈당 안 해도 되고 10년이면 탈당하고 이런 건가 싶은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은 이제 유죄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항변인데 이미 그 정치적으로는 유죄 확정이 돼서 탄핵됐잖아요. 아니, 법적으로도 네. 이재용이 지금 유죄 확정된 마당에 박근혜가 유죄가 아닐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형량이 문제인 거지. 유죄 무죄를 떠나서 이미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거기에서 무슨 또 결정권을 줄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무슨 짓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자유당에서는 박근혜가 1심 판결이 나오는 시기를 전후해서 아마 출당 조치를 취할 것 같고요. 서청원하고 최경환 의원에서도 그렇고 아마 같이 그때 출당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일 남았고요. 청원 마감이 12월 10일까지입니다. 시작은 9월 11일 날 했고요. 청원인은 네이버 땡땡땡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14,269명이 청원을 같이 동참을 했고요. 이 청원에 글을 올려주신 분 장난 아니신데요. 이분이 그 올려놓은 글들을 보면 이것을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C, 컨트롤-V해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심판 신청해도 될 만한 그 논지의 글들이에요. 굉장히 법률에 대해서도 해박하신 분이고
논지가 좋습니다. 많이 청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청원을 해서 일정 숫자가 청원을 하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그 공식적으로 응답을 하는 게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을 한 건도 있어요. 한 건. 청원을 많이 해주시면 해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이 당의 당대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그리 준표 말하는 네. 거예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일 문재인 정권을 향해 깡패 행패, 조폭 정권, 분풀이라는 등 입에 담기도 힘든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어디서 그랬냐?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재선의원 연속회의에서 했어요. 입에 담기 힘든 말은 없죠. 모든 말은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얼마나 더러우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네. 자기 스스로를 보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정권이라는 어떤 정부라는 표현만 빼면 뭐 깡패, 조폭, 뭐 행패, 뭐 이런 것들은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해오고 있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 그 행동들한테 딱 맞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이런 이야기를 거울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한테 진짜 한 말이지. 이 누구한테 들을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이상했던 게 이런 거예요. 그 홍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몇 년 전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이런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세관원들이 깡패를 끼고 법 위에 군림하면서 온갖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있다. 그걸 연상시킨다. 라면서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건데 자기들이 정권 잡자마자 노조 애들을 전위대로 내세워서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방송을 장악하려고 한다. 그 범죄와의 전쟁 그거 살아있네. 네. 이거 유행시켰던 그 영화 말하는 거죠. 하정우가 그 중국 요리 먹으면서 소주로 입가심하고 있는 이런 거. 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협소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그 명지대 교수가 KBS 이사인데 이 사람이 KBS 노조가 대학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 사회이사 사퇴 안 하면 창피와 모욕을 주겠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홍준표가 하는 얘기를 보고 같은 걸 보고 같은 영화를 보고 자기 입장을 대입시키면 이런 홍준표 같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홍준표의 여기까지의 발언은요. 큰 틀에서 맞고 작은 틀에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큰 틀에서 맞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정권을 맡긴 이유가 나라의 장래, 미래를 위해 잘 다스리고 관리해달라는 거다. 이거는 맞아요. 국민들이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이번 정권을 창출해낸 거 맞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적폐와의 전쟁을 시작을 한 거고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노조도 이제는 이 상황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상황에서 떨쳐 일어나가지고 공영방송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고요. 이 적폐거든요. 그동안 KBS, MBC의 적폐 사항들을 걷어내고자 싸우고 있는 건데 적폐 당사자인 얘네들이 어떻게 그것을 갖고 그렇게 흠집을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정부가 지금 나라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잘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큰 틀에서 맞는데 좁은 데로 들어가면 이거 완전히 틀렸네요. 도둑놈이 저 새끼 도둑놈이야라고 하니까 너 명예훼손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저는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의에서 질문하던 야당 의원들이 하는 그 질문하고 맥락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해서는 그냥 다 묻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그 영화 이야기 했었던 그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를 잘 보면 네, 다음 이슈는 친박 혁신위에서 5035의 자진 탈당을 권고하자 이 결정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야기입니다. 부글부글 끓은 거는 호로록 마시면 되겠네요. 입천장 되지 않게 마셔주시고요. 커피인가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5035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친박 정치인들이 13일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박근혜에게 자진 탈당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진 탈당이라는 게 권고를 하잖아요. 10일 안에 탈당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그건 최대한 박근혜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10일 안에 탈당을 안 하면 자동으로 탈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본인은 어떠한 옵션이 없는 거네요? 예, 자기가 스스로 탈당하거나 탈당을 당하거나 10일의 시간, 여유 시간이 있다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제명 절차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그 친박 의원들 중에서는 아직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발표를 하는 게 너무 성급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혁신위에서는 503호와 더불어서 아주 핵심 친박이었죠. 서청원, 최경환 이 두 사람에게도 출당을 권유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이쪽에서 아마 항의가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친박 핵심들은 쳐내는 모양새를 가지고 가기는 하네요. 그 정도가 돼야지 최소한 바른정당하고의 어떤 손잡는 김무성하고 유승민 둘만 뽀뽀하는 게 너무 샘났나 봐요. 그래서 뭔가 함께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약간 엿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이렇게 쪼개진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방선거 전에 조치를 취하려면 미리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첫 번째가 박근혜 출당이고 그 다음이 친박을 제거하는 건데 그 친박의 상징이잖아요. 네.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